김지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혜입니다. 전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실장을 검찰이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로써 이재명 대표의 오른팔 왼팔 김용 정진상 두 사람 모두 다 기소가 된 겁니다. 친명계와 비명계가 둘로 날려서 극명하게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준 남자입니다. 민주당이 휴일에 본회의를 소집해서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강제력이 없는 건데 이재명 대표 방탄용 정쟁이라고 국민의힘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함께 보시죠. 첫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충돌. 동아일보가 일면에 쓰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상민 장관 여러 차례 사고를 쳤는데 왜 해임 안 하느냐라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동아일보 일면입니다. 그래서 해임안 단독 처리를 했다라는 겁니다. 예산 국조는 어떡하나라는 의문이 남습니다. 당장 여야 모두에서 이번 해임안 단독 처리건 때문에 여야 간에 합의했던 예산안 처리와 국조가 어려워지는 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종의 우려인 겁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신사협정을 깼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상민 장관 해임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볼 텐데요. 두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고심. 한국일보가 오늘 사면에 쓰고 있는 기사입니다. 고심. 윤 대통령은 이 정치인 사면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경제 상활, 지지율, 국민 통합 여러 가지 고민해 봐야겠죠.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그리고 동시에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한 사면이 동시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막판 변수들은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난 광복절 땐 이 대통령 지지율이 급락해서 사면을 포기했는데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40%를 넘기거나 육박한 지지율이 나오면서 이 두 사람을 포함해서 이 정치인 사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잘못. 경향신문이 오늘 9면에 쓰고 있습니다. 어떤 잘못일까요? 교수들이 뽑은 올해의 사자성어. 연말입니다. 연말이면 늘 이 뉴스 나옵니다. 꼭 어려운 사자성어를 교수님들이 꼽아서 좀 그런데 그래도 뭘 뽑았을까 궁금합니다. 올해는 이겁니다. 과이불개. 올해는 웬일로 그렇게 어려운 건 안 나왔어요. 과이불개. 다시 말해서 잘못을 하고도 그런데 불개. 개선의 정이 없다. 고치지 않는다. 잘못하고도 인정하지 않는다. 이 누구 들으라고 한 말 같은데. 누구 들으라고 했을까요? 과이불개. 교수님들이 꼽은 올해의 사자성어였습니다. 지금 교수님들 이전에 예전에 공자 선생님도 논어에서 부끄러움을 알아야 한다. 라는 유명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수호지심 말입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침공. 한겨레 신문이 8면에 쓰고 있는 기사입니다. 올해도 최상위권 휩쓴 이과. 이과가 문과를 침공해오고 있다. 문과 침공 현상이 더 심해진다. 수학 1등급 중 미적분 선택이 88.7%. 통합 수능에 문과 학생들이 갈 곳을 잃어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과생이 많아서 표준 점수 높을 거다라는 얘기예요. 이과의 문과 침공 앞으로 늘어날 것 같습니다. 교사들 사이에서 적성에 어긋난 진학이 초래될 것이다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학교 타이틀이 전부는 아닌데 우리 수험생들이 학교 타이틀보다도 본인의 적성을 찾아가고 그 선택했을 때 합리적인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지는 그런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준 남자였습니다.
산뜻한 월요일 아침 함께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자 출신, 언론인 출신의 김수경 교수, 비대위원 역임한 국민의힘의 김연아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민주당의 대표적인 청년 정치인, 동탄의 아들 전용기 의원, 법정 들고 나온 대표 변호사, 정혁진 대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주말 휴일에 이례적으로 본회의가 열렸습니다. 민주당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퇴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조위원들도 사퇴를 함에 따라서 예산안 처리와 국정조사가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그 이야기 첫 번째 주제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어제 있었던 일입니다. 해임안 단독 처리, 여당 반발, 전국은 급냉. 노림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노림수. 과연 민주당의 노림수는 무엇이었느냐? 정치인들의 행동은 모두 다 정치적인 계산이 들어가기 마련인데 민주당의 노림수는 무엇일까? 국민의힘의 노림수는 있을까? 뭐 이런 이야기들 오늘의 화두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제 본회의 장면 함께 보시죠. 공휴일 본회의 개의에 관한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여야가 어렵사리 국정조사를 합의를 했어요. 국정조사 취지가 뭡니까? 도대체 국정조사 합의는 왜 했습니까? 국정조사를 합의를 해놓고 합의 정신을 정면으로 파기한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절대다수당으로서 힘자랑, 근육자랑 계속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러다가 근육이 터집니다. 왜? 조사도 하기 전에 행안부 장관부터 해임을 내야 됩니까?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해임 건의안은 총 득표수 183표 중 가 182표, 무효 1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실 민주당에서는 계속해서 해임 건의안 통과를 예고해 왔던 터라 예상은 했었던 일인데 이례적인 휴일 본회의를 열어서 강행 처리가 된 겁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국정조사와 예산안 통과라는 패키지를 여야가 합의해 놓고서 국정조사 때 대표적인 질의 대상자로 이상민 장관까지 합의해 놓고서 갑자기 이렇게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킨 것은 일종의 이재명 대표 방탄 노림수가 아니냐라고 반발을 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방탄 노림수 아니다라고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례적인 휴일의 본회의 내용 함께 보시죠. 어제 오전 재석 183명 중 182표, 무효 1표,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 의결, 국민의힘은 표결 거부, 퇴장을 했습니다. 단 권은희 의원은 제외했습니다. 야당이 단독 처리했습니다. 해임 건의하라는 것 자체가 사실 강제력은 없습니다. 국회가 통과시켜서 대통령에게 해임 건의를 하는 내용이고 할지 말지는 대통령 맘입니다. 다시 말해서 강제력이 없는 해임 건의안, 정치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여야 의견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김연아 의원님, 네. 제가 앞서 화두에서 이 노림수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렸고 여야에서 모두 다 노림수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지금 많이 나옵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글쎄요, 이제 해임 촉구안에 대해서 계속 예를 들어서 제안을 했었죠. 그리고 지금은 해임 촉구안뿐만이 아니라 대통령이 이것을 거부하면 곧 탄핵으로 간다고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고민을 했습니다. 첫째로 회기를 어떻게든 늘리고 싶은, 그래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을 좀 방어하려고 하는 방어 목적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상민 장관 해임 촉구안을 계속 얘기함으로써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부 여당의 책임을 계속 확산하려고 하는 노림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산안을
같이 해서 국조를 하기로 했으면 사실은 약속을 지켜야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고 국회에 12월에 가장 큰 임무는 사실은 예산 통과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예산에 합의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렇게 해임 촉구안을 밀어붙이는 속내. 글쎄요, 일단 12월 9일 날 해임 촉구안을 보고를 했기 때문에 72시간이 지나면 이게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어쨌든 이슈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본회의를 개최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한편으로 보면 예. 아까 이제 송원석 부대표가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뭐든지 할 수 있는 민주당이 정말 뭐든지 하고 있다. 특히 이재명 당대표를 방어하기 위해서 지금 12월에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예. 되고요. 이상민 장관을 사실 국조에서 불러서 여러 가지 책임을 물으면 됩니다. 그런데 해임을 하게 되면 사실은 이제 민간인 신분에서 와서 증언을 해야 되는데 이재명 당대표는 당대표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하면서 왜 이상민 장관은 장관직을 버리고 자연인 입장에서 자꾸만 와서 증언을 하라고 하는지 이것도 좀 말이 안 되고요. 어쨌든 이재명 살리고 이상민 죽이기 두 이슈에 대해서 민주당이 지금 너무 전력을 쏟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건 이상민 죽이고 이재명 살리기다. 자연인 신분에서 국정조사 받게 하려면 이재명 대표도 내려와라. 아, 그렇죠. 여러 가지 노림수가 있는 거다라는 김연아 의원 의견이었습니다. 자, 전용기 의원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보시는데요. 저는 여기서 이재명 방탄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저께 저 본회의장에 있었고 제 자리가 공교롭게 국민의힘 의원님들 옆에서 있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이재명 방탄이 왜 나오나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회기가 늘어나는 것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회기는 금방 끝납니다. 예산안 처리가 되고 12월이 지나가게 되면 1월 달에는 거의 회기가 없을 걸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방탄과 이거는 전혀 무관한 내용이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최소한의 조치라고 생각을 하는 게요.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그 누구도 책임을 묻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유가족들이 계속적으로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아이가 길을 걷다가 사망을 했고 이게 희생을 당했는데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느냐에 대한 한탄이 이어지고 있고 지금까지 행안부에서는 그 유가족들의 모임 자체를 좀 꺼려하는 분위기를 보였었습니다. 계속적으로 1대1로 만나자고 이야기를 했고 단체로 교섭하는 것을 거부해왔기 때문에 충분히 행안부 장관에게는 책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왔지만 행안부 이것을 방어해왔고 지속적으로 이제 반대해왔기 때문에 행안부 장관은 이것은 제대로 된 소임을 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판단해서 저희는 대통령께 해임을 건의하는 것입니다. 사실 대통령이 해임안을 받아들일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크게 많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요구에 대통령이 얼마만큼의 반응을 보이는지 이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봐서 해임 건의를 한 겁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강제력은 없습니다. 얼마나 국민들의 이야기를 대통령께서 받아들이시는지가 여기서 중요한 대목이고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지 못했으면 최소한의 누군가 하나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첫 번째 정치적인 조치가 이상민 장관이 먼저 돼야 할 것이다. 이상민 장관은 역할을 잘 하지 못했다. 이런 말씀을 저희는 드리는 것입니다. 예. 자, 그렇다면 여야의 이야기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특히 여당에서는 장제원 의원 등이 강하게 민주당을 비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장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국정조사나 경찰 수사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주무장관의 문책이 우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그동안 높았습니다. 일방적으로 항의를 하고 퇴장한 데 대해서는 유감입니다. 이재명 방탄국회 민주당은 사죄하라! 이재명 대표에게 집중된 국민들의 시선, 언제 사법 처리 받을까 하는 이 시선을 돌리고 방탄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해임 건의 이거 되겠습니까? 대표 한 명을 살리겠다고 169명을 인질로 만들어 협치의 상징인 국회를 수치의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애당초 이분들은 대화와 타협을 할 생각이 없는 사람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격앙된 반응이에요. 특히 이제 윤핵관 장지원 의원 반응은 애당초 이 사람들은 타협할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다라고 손을 절레절레 젓기까지 했습니다. 여당에서는 이재명 구하기 정쟁용이다, 뭐 이런 반발이 많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민주당 진상규명 애초부터 거짓말이었다. 이재명 지키기 위한 정쟁용 낚시다. 윤 정권 퇴진 운동에 불과하다. 정치라는 탈 쓰고 가슴에 칼 품고 다니는 정치 자객들이다. 굉장히 지금 격앙된 반응들 나오고 있는데 김수영 교수님, 언론인 출신으로서 지금 이 특히나 이제 윤핵관으로 불리는 의원들, 국민의힘 쪽에서 이렇게 격앙된 반응이 나오는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국정조사를 만약에 합의하기 전에 이상민 장관에 대한 뭐 해임 건의안이 있었다면은 모르겠는데 정치라는 게 다 타이밍이지 않습니까? 언제 이 이상민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통과하느냐가 중요한데 이미 국정조사를 하기로 다 약속을 해서 합의를 했죠. 그래서 국민들이 얼마나 모처럼 진짜 여야가 좀 합의도 하고 좀 이런 모습 보면서 즐거웠는데 예산안도 좀 연내에 데드라인 안에 통과되고 국정조사도 원활하게 이루어지겠구나. 모처럼 훈훈하다라고 생각하자마자 바로 이상민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는 게 좀 앞뒤가 안 맞죠. 국정조사를 하는 건 사실 이상민 장관을 앞에다 데려다 놓고 당신 잘못이 뭔지 아냐고 막 굉장히 비판하고 따져 묻고 할 수 있는 기회인데 그 기회를 아예 박차버린다는 게 좀 납득이 가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 역시도 이게 회기를 어떻게든 계속 이제 좀 늘려서 임시국회를 계속 열고 해서 이제 체포동의안을 이제 그러니까 불체포 특권을 유지시켜 주게끔 이재명 방탄국회가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그런데 일단 문제는 명분이 국민의힘에서 반발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쨌든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사고가 났을 때 좀 자진 사퇴를 하든지 정치적인 책임을 지는 게 맞지 않냐라는 여러 가지 여론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단지 국민의힘에서 이건 민주당이 아예 처음부터 합의할 생각도 없었고 국정조사를 할 생각도 없었다라는 식으로 몰아가는 게 좀 명분이 약하다. 결국 정치라는 거는 타이밍이고 명분 싸움인데 지금 국민의힘이 단지 그런 이유로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을 폄하하는 게 국민들 보시기엔 어떨지 잘 모르겠기도 하고 그런데 다만 저는 민주당도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있는 해임 건의안 같아요. 어쨌든 대통령이 안 받을 거 뻔히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치적 부담을 대통령에게 넘기겠다는 거죠. 대통령이 직접 그 건의안을 통과시키지 않는 거부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이것 봐라 정부가 이렇게 책임 회피를 하려고 한다는 걸 다시금 한 번쯤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의도도 저는 민주당에게는 있다고 봅니다. 자, 여야 모두에 대한 비판, 의견, 김수영 교수님 의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실은 입장이 나왔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해임 건의안은 통과됐는데. 입장 없다. 사실상 거부, 불수용 입장을 밝힐 듯 보입니다. 자, 그러면 정혁진 변호사님, 이게 해임 건의안이라는 게 사실 강제력이 없다. 아까 전용기 의원 말씀 주셨는데 강제력이 없는 거예요. 해임을 건의한다. 안 받아들이면 이제 그만이라는 건데 요걸 안 하면 민주당에서 추진하겠다고 하는 게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안. 근데 여기서부터는 좀 이야기가 좀 달라지는 게 민주당에서는 탄핵안을 추진하겠다라고 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서 굉장히 탄핵안을 추진했을 때 해임 건의안까지는 그럴 수 있지만 탄핵안까지 가기에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역풍을 걱정하는 의원들이 많은데 일단 지도부는 탄핵안 얘기를 해요. 해임 건의안과 탄핵안, 이게 법률적으로 어떻게 다른 겁니까? 엄청 차이가 있죠. 해임 건의는 뭐 하나마나한 거고 탄핵은 소추가 돼가지고 이제 의결이 되면 장관의 직무가 정지되도록 그래요? 헌법재판소 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일단 장관은 직무정지되고. 네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옆에 전용기 의원님께는 대단히 죄송하지만 민주당 실력으로는 탄핵할 수가 없습니다. 탄핵 안 할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래요? 그다음 탄핵하면 오히려 훨씬 더 큰 역풍이 있을 거고.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 그 국정조사 핵심은 이상민이거든요. 이상민 장관의 책임을 묻겠다. 그래서 여야가 국정조사 합의했을 때 전 어떻게 생각했느냐. 국정조사에서 야당이 아주 철저하게 밝혀가지고 여러 가지들을 해가지고 꼼짝 못하게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갖다가 했는데 그런데 국정조사도 하기 전에 해임 건의를 했단 말이에요. 헌법 63조에 그 국무위원들, 그 국무총리 해임 건의와 관련된 조항이 헌법에 나와 있어요. 하지만
우리나라 헌법 87년에 제정된 이후로 지금까지 몇 번 해임 건의 안 했다고요. 왜 안 했냐면 어려워서 안 한 게 아니에요. 그게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안 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혹시나 해가지고 야당에서 그랬겠죠. 헌법재판소에다가 청구를 갖다가 했는데 네. 헌법재판소 결정이 그거는 대통령을 기속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아무런이란 말까지 썼어요.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고 그다음에 단순한 건의에 불과하다. 그다음에 심지어 민주당에서는 해임 건의하면서 이거를 시간 계산도 잘못했다고요. 국회법 112조 7항에 보면은 24시간 내 72시간 내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일요일 날 아침까지 이걸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다들 쉬고 있는 아침부터 그냥 난리치면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헌법에 예산안은 회기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그 의결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언제냐면 12월 2일이에요. 더 중요한 예산안은 가만히 두고 아무런 실효도 없는 그런 해임 건의안을 갖다가 그렇게 새벽 아침부터 난리치면서 그걸 했다.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이 봐서는 도저히 그 납득이 안 되고 탄핵 이제 물어보셨지만 제가 봤을 때 어렵다라고 보는 게 첫 번째는 헌법재판소에서 이상민 장관이 탄핵이 될 거다라고 담보를 못 해요. 이게 아무런 책임이 없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상민 장관한테 날개를 달아준 꼴이 되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헌법재판소법을 갖다가 보면 이렇게 탄핵 의결은 될 거거든요. 그 검사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소추위원인데 소추위원이 누구냐면 법사위원장이에요. 법사위원장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법사위원장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렇게 했던 이유가 다 그런 이유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제가 양복을 한 벌 딱 샀는데 예. 양복점 주인인데 양복점 주인이에요? 양복 뭐 100만 원짜리 이렇게 비싼 걸 갖다가 딱 그 제가 산다라고 해놓고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넥타이 하나 더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그 다 이야기 끝난 다음에 그 이야기는 뭐냐? 내가 양복을 사려고 했는데 마음이 바뀌었어. 근데 그냥 안 사겠다라고 해서 뭐 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꼬투리 잡아가지고 와이셔츠 하나 더 주세요, 넥타이 하나 더 주세요. 그러면은 양복점 주인이 그것을 갖다가 아 그럽시다라고 하겠습니까? 아 뭐 이렇게 저렇게 구질구질한 사람이 다 있어. 그러면서 다음에 오라고 아니면 아예 오지 말라고 그렇게 하죠. 저는 예. 정말로 민주당이 여당에 대해서 실력 없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는 제가 뭐 나름 인정을 하겠는데. 민주당부터 실력을 좀 키웠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예, 정혁진 변호사님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자, 전윤기 의원님 다시 이제 반론권 드리겠는데 그 탄핵안까지 갑니까? 뭐 탄핵안까지 뭐 간다 만다 이렇게 바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게 예. 일단 국정조사를 지켜봐야 됩니다. 국정조사를 지켜보고 나서 이상민 장관이 잘못한 부분 왜냐하면 그것들이 다 들어오고 나가고 나면은 아마 탄핵안도 거론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그 방금 전에 정혁진 변호사님 말씀을 뭐 잘 해주셨는데 이상민 장관의 잘못을 밝히기 위해서 국정조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많은 보도에서 나오고 있지만 서울시에서도 기본적으로 재난 대응 그리고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기 전에 대한 매뉴얼이 있었는데 그것조차 안 지켰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용산구청에 대한 잘못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가가 기본적으로 재난을 컨트롤하기 위해서의 매뉴얼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안 지켜졌고 예. 실제로 왜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는지에 대한 조사를 하기 위해서 국정조사를 꺼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상민의 잘못을 밝히기 위한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군요. 그 뭐 탄핵안 간단히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그 탄핵 소추위원이 법사위원장이 맞습니다. 그러나 탄핵안이 발의가 되고 나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상민 장관의 직무가 정지되기 때문에 사실 법사위원장이 아무리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 소추를 하기 위한 준비를 정지하기에는 아마 행안부 장관의 공백 때문에 저희가 계속적으로 쥐고 있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기 그렇군요. 때문에 국정조사 이후에는 충분히 검토가 가능한 사안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첫 번째 이야기 아주 뜨겁게 다뤄봤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야기일 텐데요. 이재명 대표의 오른팔 왼팔이 모두 다 기소됐습니다. 아시다시피 방금까지 보셨던 상황이 이 정진상 실장에 대한 기소와 맞물리면서 벌어져서 이 대표가 굉장히 사법 리스크 관련해서 공공한 상황에 처해지자 국회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아니냐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주제 공개합니다. 제목은 이겁니다. 정치적 동지 기소, 규명해야 할 관계. 정진상 전 실장에 대해서 검찰이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로써 김용에 이어 정진상 씨도 기소가 된 겁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동지라는 부분을 명시했습니다. 뇌물부패방지법 부정처사 후 술의 증거인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 공소장. 정진상 씨의 지위는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동지 또는 측근으로 표현이 됐다고 합니다.
범행의 성격은 지방자치 권력의 사유화로 검찰은 공소장에 규정을 했다고 합니다. 뇌물 액수는 구속영장보다 1억 늘어난 2억 4천만 원. 2013년 1억 수수 혐의가 추가 적용됐습니다. 대장동 사업 특혜 대가로 428억 약정 혐의, 유동규 휴대전화 버리라 지시 등등, 뭐 어디 가서 뭐 해라, 뭐 먹고 뭐 해라, 뭐 이런 얘기 많았잖아요. 증거인멸 혐의 등등이 적용됐습니다. 공소장에 이재명의 정치적 동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앞서서 남욱 변호사는 이렇게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공식적으로는 CR도 안 먹혔지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했다. CR보다 더 많은 게 먹혔다. 뭐 이런 주장이었죠. 공소장 내용을 보니까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검찰이 굉장히 고심해서 표현을 썼는데 정진상에 대한 구속 기소지만 일단 검찰이 살을 날렸는데 이 살이 이재명 대표에게도 향하고 있군요. 휙 이렇게. 어떻게 보십니까? 이 표현들. 일단은 공소장 내용들. 수사의 결론은 기소예요. 음. 그러니까 수사를 결론 지은 문서가 그게 공소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소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검사가 일단 수사를 일단락 지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사실 뭐 정진상 전 실장도 중요하지만은 사실은 그 이재명 대표와의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수위가 조절이 됐어요. 처음에 구속영장 같은 데에는 정치적인 공동체라고 했다가 지금은 단순히 정치적인 동지, 뜻을 같이 하는 사람으로 같이 그냥 밥 먹고 하는 그런 사람에서 뜻을 같이 하는 사람 정도로 이제 수위가 조절이 됐고, 그거를 보고 아마 이재명 대표는 굉장히 이렇게 조금은 그 안심을 갖다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왜냐하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굉장히 중대한 상황이거든요. 예. 어떤 중대한 상황이냐면은 공범들이 다 그 했다라고 자백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게이트키퍼 문직인 누구냐, 정진상 실장인데 지금 그 골키퍼가 골을 잘 막아내고 있는 거예요. 묵비권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 이재명 대표는 아직까지 내가 골을 안 먹었으니까 최소한 무승부는 가고 나중에 뭐 승부차기 가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건데, 그것을 봤을 때는 아직은 그 공모 관계나 특히 이제 자금 추적 같은 것들이 완전히 이제 완벽하게 이루어지진 않았다라는 그런 생각은 들고요. 네. 근데 어쨌든지 간에 이제 그 수사가 일단락 지어진 거고 결론이 났으니까 그 정진상 실장 뒤에 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조사는 이제부터 시작이 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정진상 전 실장에 대해서 추가된 1억 원의 혐의, 검찰은 상당히 수사를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전달 장소도 적시돼 있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남욱 변호사가 현금 9천만 원 담긴 쇼핑백을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다른 방으로 건너가서 정진상 실장에게 줬다. 2013년 4월 성남시 한 주점에서 정진상 실장은 돈이 더 필요하다. 이 보도에 따르면 다음 날 성남시청 사무실에서 유동규 본부장이 1,000만 원을 또 추가 정진상 실장에게 전달했다라고 검찰은 매우 구체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김수영 교수님, 그래서 1억이군요. 9천만 원 담긴 쇼핑백을 성남시의 한 뭐 음식점 내지 뭐 주점에서 전달을 했고, 유동규 전 본부장이 정진상 실장에게. 근데 다음 날 돈이 더 필요하다 해서 1,000만 원 더, 9천 받고 1,000. 그래서 도합 1억, 총합은 2억 4천만 원. 근데 정진상 실장은 완전 부인하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검찰은 유동규 본부장도 남욱 변호사도 돈 내가 마련해서 유동규에게 줬다. 유동규는 정진상에게 줬다라고 인정하고 있는데 받았다는 정진상 실장이 여기서 이제 부인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이 돈이 정진상에게 가고 이재명 대표에게 간 거 아니라고 보고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 남욱이 당초에 이제 이런 증언들을 했었잖아요. 자기가 돈을 마련해서 유동규에게 줬더니 유동규가 다른 방에 있는 형들한테 네. 주더라. 아마 그게 이제 정진상이었던 것으로 자기는 추측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공소장에 담긴 거죠. 어쨌든 공소장에 이런 내용이 담겼다는 것은 검찰이 수사를 종결하면서 이것이 우리는 사실이라고 봤고, 그래서 법원에 가서 이걸 다투어서 증명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꽤나 구체적인 정황 같은 것들, 돈이 어떻게 마련되고 어떻게 흘러갔고 이러한 구체적인 증거들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공소장에 적시를 한 것 같고요. 아, 그 일식집이 이 일식집이군요. 네, 네, 그렇죠. 그리고 일식집의 특성상 그 방으로 돼 있고 다 방으로 돼 있고 다다미 방 같은데. 네, 옆방에 네. 누가 있는지 알 수가 없죠. 이 여다지문, 그쵸. 미다지문으로 이렇게 스르륵
열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마 가까이에 있다가 이렇게 슥 건너가서 돈을 주고 온 것 같아요. 검찰의 의심. 네. 검찰의 의심은 그렇고 그날 돈이 모자란다, 너무 적다라고 해서 그 다음날 다시 성남시청에 가서 마저 1,000만 원을 건넸다라는 게 이제 검찰의 이제 수사 결과입니다. 검찰은 이제 뭐 유동규, 남욱 등을 수사해 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근거를 갖고 성남시청 사무실에서 1,000만 원을 더 줬다, 뭐 이런 걸 기재했겠죠. 그렇겠죠. 당연히 이제 뭐 정황 증거라던가 물증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공소장에 자신 있게 적을 수 있었을 겁니다. 만약에 그런 게 없이 그냥 남욱에게 들은 이야기만 가지고 공소장에 적지는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분명히 이제 증거가 있을 텐데 아까 정혁진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제 정치적 공동체에서 정치적 동지로 표현이 바뀐 것은 검찰이 어쩌면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를 못했거나, 그러니까 이 돈이 이재명 대표에게까지 흘러갔었다라는 것을 결정적으로 밝힐 증거를 못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위가 좀 낮아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또는 이재명 대표를 이제 본격적으로 수사를 하게 되면은 그때 가지고 있던 증거를 법원에서 이제 제출하지 미리 이렇게 패를 보여줌으로써 이재명 대표가 미리 방어하게끔 하지 않으려는 것일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추이를 지켜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재명 대표는 굉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난 9일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정치검찰이 이미 정해놓은 수순에 따라서 낸 결론이라 이미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지고 무고함이 밝혀질 것으로 믿습니다. 이거 입장 없으신가요? 본인의 측근 2명이 다 구속, 기소됐는데 이 대표는 이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다, 모두 다 가짜다, 무고하다라는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탈탈 털어봐라 라는 자신감도 보였습니다. 검찰은 저를 직접 수사하겠다고 벼르는 모양. 어디 한번 또 탈탈 털어보시라. 검찰 정권은 제 정치 생명 끊는 것이 과제겠지만 국민당원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이 대표는 SNS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의 이 발언은 남욱 변호사에 의해 기각 내지 부인되고 있습니다. 남욱 변호사는 앞서 이재명 대표가 연기력이 형편없다라고 비판하자 남욱 변호사가 나를 캐스팅할 뿐이 그런 얘기할 상황은 아니다. 이거 영화 아니다. 다큐멘터리다. 라고 이 대표의 발언을 기각한 바 있는데 이번엔 이 남욱 변호사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추가적으로 폭로를 했습니다. 2016년 서판교 터널 개통 소식, 대장동 아파트 용적률 195%로 상향, 대장동 일당 최소 300억 추가 개발 이익, 성남 1공단 공원화 비용 조달, 해당 공약을 내세운 이재명 시장, 2014년에 재선을 성공한 바 있죠. 본인의 주요 공약 비용만 조달하면 나머지 이익은 민간이 다 가져도 된다는 방침이었다. 이재명이 터널 개통 등 결정 일괄적으로 해주었다. 대장동 사업은 이재명 원하는 대로 추진됐고 우리는 끌려갔던 것이다. 나중에 이 대표가 지분도 가져갔다. 천화동인 지난 9일 법정에서의 증언입니다. 언론 인터뷰가 아니라 법정에서의 증언 내용입니다. 사실 도시개발 전문가가 오늘 이 자리에 계십니다. 김연아 의원님, 도시개발 전문가시잖아요. 네. 신도시를 개발함에 있어서 주요 지역으로 이제 터널이 뚫리느냐 안 뚫리느냐는 굉장히 민감한 개발 호재입니다. 그래서 이 분양 사업을 할 때 뭐 잘 아시잖아요. 홍보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한 10년 뒤에 뚫릴까 말까 하는 것까지 사실은 포함해서 터널 개통 결정, GTX 통과 결정, 트리플, 꽈트로 노선 막 이런 거 막 홍보해서 사람들이 또 이렇게 되면 막 집값도 오르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건 진짜였어요. 호재 중에 호재였어요. 이걸 이 시장이 다 해줬다. 용적률도 올려주고 터널도 통과시켜 주는 거 다 해줬다. 그리고 나중에 지분도 가져가더라. 남욱 변호사 주장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분양성에 엄청난 영향을 준 거죠.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가 그냥 한 개 필지의 건축 허가는 기속행위라고 해서 요건만 갖춰오면 그냥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대규모 도시 개발은 그 승인권자의 일종의 굉장히 재량행위입니다. 네. 많은 내용들을 일종의 딜을 하는 거죠. 뭐 이걸 가져와라, 또 이걸 더 추가적으로 건설해라 라고 해서 여러 가지 승인권자의 재량 행위가 있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대규모 개발 사업입니다.
그리고 2013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재명 시장이 당선이 되고 나서 자기가 말했던 1호 공약이 뭐였냐면 이제 제1공단 전면 공원화였죠. 예. 요즘은 교통시설이 뚫렸을 때 주변 집값이 굉장히 오르기도 하고 주변에 대규모 공원이 있을 때도 역시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르게 됩니다. 좋은 공원이 이 집값 상승에 영향이 그렇죠. 있더라고요. 이제 삶의 질을 굉장히 추구하는 국민들의 어떤 니즈가 바뀌면서 아파트를 분양할 때의 교통 문제, 그다음 대규모 공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중요한 건 남욱 변호사는 이걸 다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재명 시장이 이게 자기 공약이기 때문에 이걸 꼭 해야 된다. 그러니까 심지어 여기 오간 법정 증언록에 보면은 이거 안 하면 너희들은 아무것도 못하게 해주겠다. 처음에 이게 공영개발로 하기로 했었죠. 그런데 공영개발에서 민간 합동개발로 가게 되는 연결고리에 이제 단서가 나온 겁니다. 뭐냐, 조건이 내 공약을 이 사업 이익으로 하게 해달라. 처음에는 아마 이 2천억 원, 즉 개발 이익을 환수해서 공원만 지으면 된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자들이 보니까 공원 지어주고 나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적률 늘려달라, 뭐 여러 가지 조건을 달게 됩니다. 그래서 늘어나게 되죠. 그러면 성남시 입장에서 다시 고민이 빠지는 거죠. 야, 이거 내가 2천억 원 받고 어느 정도 개발하게 해주려고 했는데 점점 조건이 늘어나면서 이익이 커지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개발 이익은 일정액 받고 초과이익은 다 사업자한테 주기로 약속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천화동인 1호의 지분을 요구하게 되는 거죠. 검찰이 지금 계속 물적 증거가 없다는 얘기를 갖고 정진삭 변호사 측에서 일종의 뭐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그 공소장 관련된 보도 전원에 굉장히 유의미한 문장을 찾아냈습니다. 예. 물적, 인적 증거는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사실관계와 C줄, 날줄로 엮어서 공소 사실을 기재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 모든 것들이 허가권자인 이재명 대표를 빼놓고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성립되지 거죠. 않는 얘기다. 정진상 실장이 왜 이거를 해줬겠으며 설마 해줬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최종 책임자인 시장은 뭐 하고 있었냐는 겁니다. 저는 계속 지금 증거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현찰로 주고받은 돈 거래에 증거를 남기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고 또 증거를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증거가 없다고 해서 이런 정황이 C줄과 날줄로 다 연계되어 있고 연관관계가 있는데 범죄가 없다. 저는 그것도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책임 소재, 즉 성남시장으로서 본인이 했던 그 재량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조사는 이제 시작이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김연아 의원님 의견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재명 대표가 농담반으로 주변에서 호를 CR로 해라. CR 이재명 선생. 뭐 이런 농담을 하기도 했었는데 남욱 변호사가 CR도 안 먹힌다. 귀국 직후 이렇게 언급한 이유가 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귀국 전 김만배 씨와 통화했는데 김만배 씨가 이재명과 한 배 탔다. 유서 쓰고 있다고 얘기했다. 당시 심리적으로 흔들려 그렇게 말한 것이다. 라고 법정에서 증언을 했습니다. 정영진 변호사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김만배 씨가 유서 쓰고 있다라고 얘기해서 CR도 안 먹히더라라고 얘기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냥 남욱이 스스로 밝힌 거예요. 그 CR도 안 먹힌다는 말은 거짓말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고, 그다음 왜 거짓말을 갖다가 했느냐? 제가 봤을 때는 그 지금 뭐 유서 쓴다, 김만배가 그렇게 지금 막 초조하고 답답하고 아주 엄중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도 있겠지만, 남욱 변호사는 제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논리적이고 굉장히 계산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남욱 변호사가 생각했을 때 지금은 이재명을 지켜야 될 타임이다.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돼야 나한테 좋은 거다. 그렇게 생각을 갖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이재명 대표가 뭐 거기에 대해서 무슨 그거 한 거 아니겠습니까라고 질문했을 때 이 대표님한테는 이재명 시장한테는 CR도 안 먹혔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면은 이재명 대표가 뭐 본인의 그 여러 가지 관련성에 대해서 일체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부인을 갖다가 하는데,
구체적으로 반박하고 있는 게 아니고 항상 이야기했던 것이 남욱이 뭐라고 그랬느냐, CR도 안 먹힌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 CR 뭐 이재명이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까지 기댔던 이 그 워딩이 사실은 거짓말이었다라고 스스로 이야기한 사람이 그렇게 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그 나름대로 그 타격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남욱 변호사 이야기 듣고 계신데 전용기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사실은 남욱 변호사의 귀국 직후 CR도 안 먹히더라. 이 발언을 이재명 대표는 나는 무고하다의 어떤 증거로 삼았는데 그 원작자가 지금 거짓말했다. CR도 안 먹히지 않더라. 지금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뭐 남욱 변호사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 이걸 한번 보면 답이 나올 것 같아요. 남욱이 원하는 게 뭐냐? 그렇죠. 남욱이 지금 어떤 행위를 해야 본인한테 이익으로 돌아올까? 그리고 실제로 남욱 변호사가 마지막에 얻는 이익은 무엇일까라고 하면 저는 단연 자기의 형량을 줄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고 법원에서 어떻게 증언을 해야 이것이 바뀔지를 남욱 변호사는 이 모든 탓은 이재명이다라고 귀결시키면 본인의 죄가 줄어들 거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남욱 변호사가 처음에는 CR도 안 먹힌다라고 했다가 지금 와서는 이재명이 날 캐스팅했기 때문에 이재명이 모든 원흉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상의 이재명의 형량을 주고 본인은 살짝 빠져나오려고 하는 이런 그림이 아닐까 싶은데요. 목적이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 남욱 씨는 변호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본인이 뇌물을 줬다라고 인정하게 되면 자신의 범행도 인정한 거기 되기 때문에 이게 법정에서는 증언의 가치가 굉장히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제일 잘 알고 있는 게 남욱 변호사일 거예요. 그러다 보니 처음에 CR도 안 먹힌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돈을 준 사람이 진술을 하면 법정에서 그 진술의 어떤 진정성이 높게 평가된다. 신빙성이 높게 평가되는 그렇군요. 거죠. 왜냐하면 뇌물은 줘도 문제가 되는 거고 받아도 문제인데 받은 사람은 당연히 받은 적 없다라고 얘기할 건데 준 사람이 얘기하면 그건 진짜니까. 그렇죠. 준 사람이 줬다라고 이야기하면 신빙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조금 이용해서 그렇군요. 나는 아무 죄가 없고 이재명이 다 시키는 대로 했어요라고 증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야 본인의 범행의 형량이 줄어들 거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네. 거기에 목적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CR 관련해서 이 뭐 양측의 주장을 싹 걷어내고 객관적인 좀 팩트만 한번 보면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관건이 그거겠어요. 어쨌든 이 CR이 먹혔냐 안 먹혔냐 이게 중요한 건데 이재명 대표는 안 먹혔다고 주장하고 있고 다른 검찰에서는 볼 때는 CR이 먹힌 게 아니라 무슨 뭐 나무가 밭대기가 먹혔다 뭐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 결과만 놓고 보면 네네. CR이 먹힌 거 아닙니까? 일단은 지금 대장동 일당이 원하는 대로 됐잖아요, 다. 그 전용기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남욱 변호사의 목적은 바뀐 게 없어요. 예. 남욱 변호사의 목적은 뭐 저도 마찬가지일 텐데 본인한테 가장 유익한, 가장 이롭고 유리한 방향으로 스탠스를 잡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거짓말을 쓸 수도 있고 진실을 말할 수도 있고 네. 그런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어떤 것이 거짓말이고 어떤 것이 진실이냐. 남욱한테 불리한 것이 진실이고 남욱한테 유리한 것은 거짓말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지난번에 작년에 CR도 안 먹혔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진실이냐 거짓말이냐. 제가 봤을 때는 그게 거짓말일 것 같다는 생각이 훨씬 더 드는 거거든요. 이제 저희가 이제 학원 같은 데 다니지 않습니까? 학원 갈 때. 학원 가면 이제 강사를 갖다 쭉 봐요. 그러면 어떤 강사가 인기가 있습니까? 저자직강. 그러니까 남욱이 그렇게 썼는데 남욱이 이건 사실은 거짓말이야. 내가 다른 사람이 예컨대 제가 제가 변호사 경험이 한 20몇 년 있고 이런저런 사건 많이 해봤는데 그런데 남욱 같은 사람이 이야기하는 건 저건 거짓말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그거는 별로 이렇게 인기가 없고 뭐 그럴 수도 있고 그건 네 생각이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본인이 이야기한 것이 사실은 이러이러한 배경에서 한 것이고 그 논리가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군요. 정혁진 변호사님 의견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과 별개로 학원가에서 저자 직강이 인기 있는 건 맞아요. 저자가 쓴 책을 갖고 보통 강의를 하는데 그 저자가 나와서 강의하면 인기가 있죠. 근데 그렇다고 꼭 저자가 강의를 잘하진 않더라고요. 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각자 패널들의 의견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CR이 먹혔냐 안 먹혔냐. 안 먹혔다면 대장동이 어떻게 돈을 벌었겠냐. 뭐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데 진중권 교수가 한마디 던졌어요. 툭.
이 구속된 측근들의 범죄는 이재명 대표 없이는 설명이 안 된다라는 논점입니다. 한번 보시죠. 정진상, 김용 측근들이 다 구속됐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의 범죄 행위다라는 게 이재명이 없으면 설명이 안 되는 범죄 행위예요. 상식적으로는 이분이 빠지면 이게 설명이 안 되잖아요. 저 사람 나는 몰랐는데 쟤들이 했는 거예요. 이것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이재명 대표 측,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은 검찰 수사에 굉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제 중앙지검 앞에 이재명 대표 지키기 집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검찰 독재, 무도한 정치 탄압 박살내자! 가장 수사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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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표에게 조작 검찰들이 손끝하나 건드리는 순간 여러분들과 함께 뼈를 묻은 각오로 이 자리를 사수하며 이재명을 지키겠습니다! 우리가 이재명이고 우리가 이재명을 지키는 것이 바로 검찰개혁 시즌2고 이 무도하고 악랄한 정치검찰을 향해서 규탄대회를 열고 검찰개혁 시즌2다. 우리가 이재명이다. 이런 발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는 사뭇 반응이 달라요. 특히 친명계가 아닌 의원들 사이에서는 정진상의 기소, 정진상도 기소를 보고 굉장히 우려하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특히 민주당의 원로인 이상민 의원 이야기부터 먼저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표 때문에 당이 엉망진창인데 이런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렇다고 당신 당대표 그만둬야 되겠어 이렇게 말하기가 선뜻 쉽지 않습니다. 근데 어느 직책을 가졌건 이런 의혹에 휩싸이면 물러나는 것이 기본적인 덕목이었죠. 이상민 의원의 의견뿐만 아니라 지금 당의 상황을 설명했어요. 일단 엉망진창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언론인 출신의 김수현 교수님. 엉망진창. 엉망진창의 뜻이 뭡니까? 두 번째 질문은 지금 민주당 상황이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라 걱정하고 있는 의원들이 많은데 그렇다고 당신 대표 내려와 라고는 못하고 있는 상황. 하지만 기본적인 덕목은 이럴 땐 물러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일단 어떻게 보세요? 지금 엉망진창이잖아요, 사실은.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 수족이라고 말해지는 본인이 자기 입으로 정말 측근이다. 이 정도는 돼야 내 측근이다라고 말했던 두 사람이 모두 지금 구속 기소가 됐기 때문에 뭐라도 입장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정말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못하고 있죠. 왜냐? 이 사람들하고 선을 만약에 긋게 되잖아요. 본인 이제 유동규를 선을 그었죠. 부패 사범이다. 나랑 무관하다. 나의 측근 아니다. 라고 하는 순간 유동규가 어떻게 되는지를 봤잖아요. 불리한 진술들을 막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진상에 대해서는 아마 선긋기를 지금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 사실 지금 이렇게 민주당에게 크나큰 정치적인 부담이 되고 있는데 보통 이런 일이 발생하면은 그냥 대표 아니라 일반 민주당의 국회의원이 보좌관이 국회의원과 아무 관계 없이 잘못을 저질러도 어떤 비리가 있거나 문제가 되면은 탈당하고 그랬거든요. 당에 부담을 주기 싫은 거죠.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는 대표이고 또 본인이 스스로 측근이라고 인정한 사람들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비리로 구속 기소가 됐는데 한마디 말도 못하고 있고 당은 지금 이 상황을 비호하기도 안 비호하기도 어려운 상황에 있고 이런 상황에서 절대 안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 정말 민주당에 오래 있었던 이런 중진 의원들이 볼 때는 정말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리고 정치적으로 어떤 좀 입장 표명이나 지금 민주당에 더 이상 부담을 주는 이러한 일들은 그만해야 되는데 지금 공천 때문에 사실 총선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공천권을 이재명 대표가 행사할 것 같으니 뭐 거기서 대차게 앞에서 대표에서 내려와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지금 민주당이 점점 더 어려운 상황으로 갈 것이고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더더욱 민주당은 발 빼기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김수현 교수님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뜨거운 소식 3가지 엄선했는데요. 첫 번째 소식부터 공개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오늘의 핫쌈 주인공은 누굴까요? 첫 번째 주인공은 김의겸 한동훈 장관, 김의겸 의원입니다. 법원이
명령을 내렸는데 검찰이 청구한 접근 금지 명령을 법원이 인용했습니다. 법원, 출입문 앞에서 유튜브 생중계한 행위는 취재만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 관점에서 스토킹 행위로 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해당 매체에게 내년 2월 9일까지 한동훈 자택 100m 내 접근 금지 명령을 법원이 내렸습니다. 한동훈 장관의 공무 차량 쫓은 것은 스토킹 행위로 판단을 안 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어쨌든 스토킹인데 네네. 지금 더 중요한 게 한 장관 차를 쫓아다닌 것보다 한 장관의 자택 앞까지 가서 그 도어락을 건든 거, 그리고 그 앞에서 나와보세요 소리치고 생중계를 하는 것에 대해서 해당 매체는 이건 취재다라고 주장을 했고, 저는 그게 무슨 취재냐, 저를 포함해 많은 사람들을 비판을 했고, 방송인 김어준 씨는 집 안으로 들어간 것도 아닌데 뭘 이라는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시전했는데 법원의 판단이에요. 네네. 그건 안 되고 스토킹이다. 네. 그래서 100m 이내 접근 금지 명령. 이게 스토킹이 뭐냐면요. 영어 단어로 이렇게 쭉 보면 그냥 사람 짜증나게 하는 게 스토킹이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이제 몰래 이렇게 쫓아가가지고 접근하고 그러는 거. 그런데 법적으로는요. 우리나라 스토킹 처벌법이 있거든요. 스토킹 처벌법에 구체적으로 요게 스토킹이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게, 첫 번째는 뭐냐면은 상대방 의사에 반해서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뭐 진로를 막아서거나 그다음에 이제 주거 등에서 집이나 사무실 앞에 있는데 기다리고 앉아 있거나, 그다음에 이제 뭐 핸드폰이나 그런 정보통신만 가지고 그렇게 뭐 나쁜 그런 것들을 보내거나, 이제 그런 것들이 스토킹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그 법을 봤더니 차로 졸졸 쫓아다니는 거는 거기에 그 규정이 없어요. 법 규정에 차 가지고 미행하는 건 없기 때문에 예. 그다음에 이렇게 스토킹을 했을 때는 그 형사 처벌도 받을 수 있게끔 그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죄형 법정주의 원칙상 법원에서는 스토킹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고 축소해서 해석을 하는 것 같다, 그 생각은 들고요. 그다음 이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요번에 법원이 조치를 내렸는데 그 조치의 이름이 잠정 조치예요. 잠정 조치는 뭐냐면은 이렇게 스토킹 행위를 갖다가 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피해가 있을 것 같으면 그 예방을 위해서 긴급한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검사가 청구해서 법원이 결정을 내려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 대표적인 게 요번에 발령 나온 100m 이내 접근 금지가 예. 있는데, 그런데 이제 100m 이내 접근 금지는 2달, 그 기간이 뭐 항상 100m 이내 접근 금지하는 게 아니고 2달 동안 못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래서 2월 그래서 2월 9일까지입니다. 12월 1월 해가지고 안 그래도 2월 그 초까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했어요. 그다음에 더 그 사실은 그 강 기자가 조심해야 될 것은 이러한 그 잠정 조치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잘못하다가 구치장에 그 구치소에 유치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더 뭐 사람을 갖다가 짜증나게 하고 귀찮게 하고 그러면 법원에 의해서 그 유치장에 그 유치될 수도 예. 있으니까, 그다음에 다 큰 어른이 뭐 이렇게까지 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 정도로 끝내고, 할 말 있으면 아니, 기자가 기사로 말을 해야지 그렇게 졸졸 따라다니면서 사람 귀찮게 하는 게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더 탐사가 진짜로 언론이라면, 유사 언론이 아니고 진정한 언론이라면 언론답게 그 정정당당하게 지금 뭐 법무부 장관의 비위나 뭐 잘못된 정책 같은 거 그렇게 지적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지저분하게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과이불개. 교수님들이 선정한 올해의 사자성어입니다. 과이불개. 잘못을 하고도 인정하지 않는다. 해당 매체를 떠올리면 과이불개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이 매체와 협업했다라는 김의겸 의원을 떠올리면 역시 과이불개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지금 스토킹 혐의뿐만 아니라 해당 매체는 그 과이불개와 관련해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말도 안 되는 의혹을 사실인 양 호도해서 한동훈 장관으로부터 민사 형사상 소송을 지금 당한 상황이잖아요. 네네. 그것과 이거 병합되진 않죠. 병합될 수도 있고요. 그래요? 그다음에 어디에서 병합이 될 거냐? 결국은 민사 소송에서 병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더 탐사는 빼도 박도 못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김의겸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현직 의원이니까 끝까지 사람들이 조금 그 착각하시는 게, 민사 책임도 국회의원들은 안 져요. 국회에서 했을 때에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그렇군요. 대해서 그 김의겸 의원은 계속 이야기를 갖다가 할 텐데, 만약에 그 면책 특권이 인정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김의겸 의원이 한동훈 장관을 한두 번 괴롭힌 게 아니거든요.
요번에 그 청담동 그 건만 괴롭힌 게 아니고 온갖 뭐 이재정 의원 악수건 뭐뭐뭐 해가지고 예. 그게 다 빠져나갔던 게 그때는 국회에서 한 거기 때문에. 하지만 민사소송에서 만약에 그 책임을 인정하게 될 거면 판사가 아 이건 한 번만 했을 거 하고 여러 번 했는데 면책특권으로 빠져나갔을 거 하고 그 죄질이 다를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정말로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더 탐사하고 협업하셔가지고 좀 문제가 될 것 같긴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예. 자, 물론 이제 이 법적인 책임 영역, 민사소송에서의 책임 영역은 좀 법적인 판단이라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건 맞을 것 같아요. 김우겸 의원이 협업을 했다라고 했지만 어느 정도의 협업이냐에 따라서 이 법적인 책임 여부에 대해서 인정되는 게 좀 다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면책 특권이 있고 국회 안에서 하는 발언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과는 별개로 과의불개의 모습이 우리 사회에서 좀 없어지는 것 같아서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보도가 지금 계속 나와요. 김우겸 의원이 이 같은 질의, 소위 질의를 통해서 엄청난 후원금 호황을 득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일단 김우겸 의원이 SNS에 올린 글부터 함께 보시죠. 감사합니다. 보내주신 마음과 정성이 가득 찼습니다. 라며 김우겸 의원의 앞으로의 정치 후원 모금은 언제부터 가능하다라는 예약 공지까지 나왔습니다. 어땠길래? 비례대표 의원 후원금 함도액이 1억 5천만 원인데 이게 마감됐다고요? 그런데 지난해 모금액은 평균에 못 미쳤다고 합니다. 9,928만 원. 그러니까 지난해까지 평균 후원금에도 못 미쳤던 김우겸 의원이 지금은 1억 5천만 원 후원금이 다 마감됐다. 호황을 얻었어요. 보내주신 마음과 정성이 가득 찼다. 23년 1월 2일부터 가능하다라고 마감이 돼서 더 후원해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친민주당 성향 커뮤니티에는 윤 대통령 한동훈과 싸우는 선봉에 서 있는 김우겸 의원에게 후원한다. 악전고투하고 있는 김우겸을 후원한다. 김우겸 후원 동료글이 많이 올라왔다라고 합니다. 김연아 의원님, 아니 김우겸 의원 후원이 많다고 해서 굉장히 뭐 후원자들 입장에서는 뜻깊은 일일 것 같고 연말에 김우겸 의원하고 후원자들은 굉장히 좀 훈훈한 소식인 것 같은데 한 가지 이제 좀 우리 사회에 어떤 경종을 울리는 칼럼 글을 봤는데 이 후원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거짓으로 판단됐고 사실 판단도 한 번 안 한 언론인 출신 국회의원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일종의 거짓 드라마를 연출하고 제대로 된 사과도 없고 성찰도 없는 상황에 후원금이 가득 차는 게 과연 바람직하냐. 나는 한 중견 언론인의 칼럼을 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과의불개죠. 잘못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지금 하나도 안 져도 오히려 후원금도 다 차고 동료의 글도 받으니까 이런 식으로 정치인들이 정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게 바로 팬덤 정치의 유혹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국민을 위해서 옳은 일을 위해서 하게 되면 뭐 칭찬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이 정치 유권자들 중에는 적극적으로 지지 의사를 표시하는 적극 지지층이 있는 반면에 침묵하거나 그냥 지켜보고 있는 대다수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근데 참 교묘하게도요. 적극 지지층들이 이 후원금이라든가 또는 적극적으로 지지와 응원을 표현하는 글귀, 의사소통을 훨씬 더 많이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정치를 하다 보면 정치인도 사람인지라 침묵하는 대다수보다는 자기에게 적극적으로 의사표시를 하는 사람에게 더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무슨 어떤 불의와 싸우는 문제도 아니고 본인이 정말 거짓 뉴스를 갖고 장관과 대통령에 대해서 잘못 이야기를 하고 또 면책특권을 이용해서 사실은 살짝 빠져나간 경우인데 이런 부분에 의해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도 이렇게 후원금을 쌓인다고 하니 저는 걱정입니다. 민주당 안에서 계속 이것을 흉내내는 정치가 더 확산이 되면 정말 대한민국 정치가 더 어수선해지지 않을까. 아까 이상민 의원이 엉망진창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이게 이렇게 되면 더 정치가 엉망진창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아마 이걸 좀 따라하는 사람은 없었으면 좋겠는데 이 전례에도 손혜원 의원이 그런 경우가 있었죠.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오히려 더 정정당당하게 전남 목포에 가가지고 막 기자들 불러서 회견하고 설명하고 그랬더니 그에도 후원금이 다 차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네. 김연아 의원님 의견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김우겸 의원이
이 후원금 노리고 그런 의혹 제기를 했겠냐마는 설마 그러지는 않았으리라 봅니다. 그래도 대한민국 국회의원이신데 그랬겠냐마는 결과적으로 후원금이 지금 가득 찼다라는 건데 작년에는 민주당 평균 의원들의 후원금 모금액에도 못 미쳤는데 올해는 가득 찬 이유 전은기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라고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전은기 의원은 어때요, 좀 후원 계좌 괜찮습니까? 저는 후원 계좌가 좋지만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저도 뭐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 좋지만은 않습니다만 그래도 많은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져주고 계시기 많이 때문에 또 전은기 의원을 성원하는 지지자들이 있으니까. 네, 그분들께서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사실 저희는 주변에도 얘기하죠. 뭐 국회의원 후원금이라는 거는 이제 역시 뭐 큰 돈보다는 뭐 1,000원도 좋고 10,000원도 좋고 소액이라도 조금씩 후원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지켜보고 평가하는 것이 그게 진짜 후원이에요. 정말로 이거 정치가 올바르게 서는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맞아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번에 뭐 김우겸 의원께서는 후원금이 다 찬 것도 어떻게 보면은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과 뭐 한동훈 장관과 싸움도 있었겠지만 당의 대변인으로서 우리 민주당을 위해서 한 이야기들이 이제 국민적 호응이 어느 정도 있는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예, 자 다양한 이야기들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 뜨거운 소식 두 번째 소식 함께 보겠습니다.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입니다. 오랜만에 강 전 장관이 등장을 했는데 자, 이게 무슨 뉴스일까요? 오늘 동아일보가 보도하고 있는 의혹입니다. 의혹. 서훈 전 안보실장이 일종의 모종의 은폐 내지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당시 외교부 장관이었던 강경화 전 장관을 회의에 안 부른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허위 공문서 작성 등 및 행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한 서훈 전 안보실장에 대해서 공소장 내용을 보면 동아일보가 취재해서 보도하고 있는데요. 피살 사실 은폐 목적으로 피살 다음 날 청와대 관계장관 회의에서 참석 대상자였던 강경화 당시 외교부 장관을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라고 기재가 됐다고 합니다. 실제로 당시 김 전 장관 비롯한 외교부 측 회의 강 전 장관 비롯한 외교부 측 회의 개최 사실 통보를 못 받아 당일 청와대 2차 장관회의에서는 배제됐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2020년 10월 강경화 당시 외교부 장관이 직접 이 부분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문제가 됐던 9월 23일 날 새벽 1시에 청와대 관계장관회의에 그 회의가 소집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예, 저는 모르고 있었다고 답을 외교부 직원들도 그렇죠? 보고 알고 있었어요. 그날 회의에 왜 외교부에서는 아무도 참석을 하지 않았을까요? 네, 그 부분은 분명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그래서? 중요한 회의에 외교부가 언론을 보고 알고 있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를 패싱하기 위해서 한 회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시에도 논란이 됐었고 강경화 전 장관도 항의를 했었던 사안이다. 하지만 이제 강 전 장관이 설마 나를 패싱하려고 그러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완곡하게 답변을 하긴 했었습니다만 그때도 정부 내에서 문제가 됐었던 사안인데 지금 검찰이 보고 있는 바는 정익진 변호사님 일부러 안 불렀다 이겁니까? 그래서 저도 조금 이상하게 생각이 되는 게 우리나라의 헌법에 국가안전보장회의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 국가안전보장회의법을 보면 그 참석자가 대통령, 총리 다음으로 누구냐? 외교부 장관이에요. 그다음에 통일부 장관, 국방부 장관, 국정원장, 그다음 이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쭉 나와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그 국가안보실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이러한 그 일이 벌어져 가지고 관계장관 회의가 있게 되면 외교부 장관이니까 뭐 해외 출장 많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 자리에 없는 것이 아닌 이상 그다음에 외교부 장관이 참석을 못하게 되면 차관이라도 대참하게끔 해야 되는 건데. 그렇죠. 아니 차관이라도 부르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빠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왜 이게 빠졌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둘 중에 하나 아닐까. 첫 번째는 혹시 강경화 장관이 인싸가 아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첫 번째 들고요. 근데 강경화 장관이 누굽니까? 대통령이 제일 그 외교부 장관 장수하고 뭐 칭찬하셨던 분이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강경화 장관은 지켜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안 부른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왜냐하면
나쁜 짓을 이렇게 공모하고 그럴 때에는 지켜야 될 사람들은 거기에 그 자리에서 빠져나가게 함으로써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게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결국은 핵심적으로 반드시 참석해야 될 사람을 뺐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본인들도 스스로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러한 행위다라고 하는 것을 그때 이미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이제 와서 현실화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 정혁진 변호사님 개인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강경화 전 장관을 대통령이 신임하긴 했지만 서훈 전 실장도 굉장히 신임을 했거든요. 그 건과 관련해서 외교부 장관만 안 부른 게 아니라 외교부에도 통보가 안 됐던 회의가 열렸고 외교부 장관이 언론 보고 알았다면 뭔가 심상치는 않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사실은 외교부 패싱 논란이 이 건 말고도 여러 차례 있어 왔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여러 가지 상상이 가능하게 하는 대목일 텐데. 자, 일단 검찰은 서해 피살 사건을 숨기기 위해서 외교부를 배제한 거 아니냐라고 의심하고 있는데요. 내용 자세히 살펴보시죠. 국민의힘은 피격 사건 때 외교부는 왕따 당한 수준이다. 정보 공유 못 받아 중국 당국이 협조 요청을 못했다라고 문제 제기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번 주 중 강경화 전 장관을 불러 외교부 배제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언론인 출신의 김수영 교수께서 보실 때는 왜 안 불렀을까? 왜 안 불렀을까요? 글쎄 그때 이제 왜 도대체 강경화 장관을 안 불렀냐. 뭐 본인이 해외 출장 이후라 자가격리 중이면 뭐 말씀하신 것처럼 차관을 대참시킬 수도 있는 건데 마치 일부러 배제하는 듯이 이렇게 싹 부르지 않고 심지어 외교부 직원들도 뉴스를 통해서 나중에 그런 회의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됐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문제여서 뭐 강경화 장관이 여자라서 뭐 패싱했냐 뭐 별의별 얘기가 다 있었어요. 근데 그 피격 사건 직후에 강경화 장관이 어느 해외 어떤 회의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직후였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월북했다는 말을 안 하고 표류했다라는 말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의 오디언스들에게는 이 사건을 월북이라고 단정하지 않았어요. 표류라는 표현을 썼는데 아마도 이 관계장관 회의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 모든 사람들을 설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끼리 얘기해서 끝낼 수 있는 그 몇 명만 모여서 이걸 그냥 월북으로 하고 이러한 정황이 담긴 것들을 선택적으로 은폐하고 없애자라고 얘기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 왜 도대체 이런 것들을 은폐하려 했어야만 했는가? 그 피살 사건 바로 다음 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에서 종전선언에 대한 이제 연설을 하게 돼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짜여져 있는 계획들이 이 피살 사건으로 어그러지는 것이 두려워서 이렇게 은폐를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악의가 딱 맞다 보니까 물론 수사를 통해서 다 검증을 하고 이게 사실인지를 밝혀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런 의혹의 마음이 드는 것들은 사실이죠. 예, 물론 강 장관 한 명 더 불렀다고 뭐 결과가 달라졌을까?라고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 반론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전유기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관계장관 회의에서 뭐 강경화 장관을 배제했다 이렇게 보기에는 너무 과도한 의심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뭐 차관이라도 왜 안 불렀느냐 이런 뭐 의혹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관계장관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비밀 인가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장관과 차관의 비밀 인가 내용을 일단 다를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아마 차관을 부르기는 좀 어렵지 않았나 보고 있을 거고요. 사실 관계장관 회의에서 어떠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당연한 근거가 뒷받침되어야 되는데 이 관계장관 회의에서 SI 정보를 모든 것을 보았을 것이란 말이죠. 사실 누구 한 명이 더 들어오고 밖에 뭐 나가고에 따라서 결과가 뒤집힐 장관 회의는 사실 저는 무용지물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의도적으로 배제하려고 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측면이 있을 것 같고 SI라는 정확한 결과물을 보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수사는 사실 저는 너무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결론을 정해놓고 의심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물론 그 회의가 23일이었잖아요, 당시에. 그리고 강 장관의 연설이 지금 25일이에요. 25일에 있었어요. 근데 그 논란이 있었던 강 장관의 연설이 월북이 아니라 이제 표류라는 표현을 썼어요. Drifts north in the West Sea. Drifts north in the West Sea. 만약에 월북이라고 강 장관이 표현하려고 했었다면 defect to North Korea 이렇게도 했어야겠죠.
강 장관의 그때 연설 당시 어쨌든 생각은 월북은 아니다 라는 가능성에 대해서 강 장관이 생각하고 있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왜 그 관계장관 회의에 초대받지 못했는지에 대해서는 단정할 수 없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김연아 의원이 국토부 장관이다. 근데 대통령이 김연아 장관 안 불렀어요. 싹 빼고. 궁금할 것 같아요. 장관 입장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장관은? 청와대 정무비서관인가요? 네, 정수석에게 그렇죠. 좀 네. 강력하게 항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항의가 아니라 물어보죠. 왜 나를 배제했는지. 아니, 항의를 해줘. 그냥 물어볼 게 아니라. 아니, 다시 수석이면 다야? 이러면서. 아니죠. 항의까지는 좀 어렵고요. 그렇습니까? 장관, 대통령한테 임명. 장관이 그 정도면 안 됩니까? 아니, 힘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예. 싸우자고 하는 게 아니니까 예. 이제 물어봤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저 사건에서 외교부 장관을 뺐다는 얘기는 외교적 고려를 사실은 조금 배제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외교적 고려를? 네, 왜냐하면 이건 이제 남북 간의 문제라고 보고 대통령의 유엔의 종전 연설을 고려했던 것으로 지금 우리가 예측을 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외교적 문제까지 가져가게 되면 너무 복잡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안에 대해서 배제된 외교부 장관 입장에서 보면 의문은 일패죠. 예, 자기는 인싸라고 생각했는데 인싸가 아닌 상황이었으니까 아싸라고 생각했을 때 약간 서운은 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의견들 전해드렸습니다. 뜨거운 소식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세 번째 소식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김경수 전 지사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 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지사의 사면을 단행하지 않겠냐라는 관측이 많았습니다. 함께 보시죠. 28일, 30일 신년맞이 특사를 하는 것으로 특별사면 내부 검토 중이다. 거론 인물은 이명박 전 대통령, 그리고 김경수 전 지사. 그런데 복권 없는 사면이 유력하다. 이렇게 되면 공직선거는 출마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사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지난번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사면을 하고 싶어 하셨는데 이 대통령 지지율이 그때 받쳐주지 않아서 못했는데 지금은 일단 얘기가 다르다. 여론조사 따라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40%에 육박하거나 40%를 넘는 여론조사 지지율이 나오고 있어요. 네네. 그렇게 되면 사면하지 않겠느냐라는 관측이 좀 많군요. 글쎄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전 솔직히 말씀드리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에 그렇게 뭐 연연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뭐 어차피 그 다음에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 그렇게 끝까지 높은 지지율 갖고 계셨는데 결국은 실패한 거 아니겠습니까? 정권 재창출에. 그러니까 일반 기존의 기성 정치인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지지율에 대해서는 그렇게 일희일비하지는 않으실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사실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본인이 마음에 부담이 있겠죠. 왜냐하면 본인이 검사할 때 그렇게 이제 어쨌든지 간에 이재명 MB에 대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구속이 되게 됐으니까. 그다음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나이가 81세예요. 그런데 징역 17년 받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형기를 끝까지 마치게 되면 거의 100세나 돼서 나오시게 되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자 해제 측면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시기를 갖다가 보고 있었던 것 같고, 그 시기가 올 연말 정도면 적절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이게 사면을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사면법에 따르면은 사면심사위원회 거치도록 되어 있거든요. 예. 근데 아직 사면심사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는데 뭐 기사 보니까 20일이나 한 21일 정도에 열릴 것 같다.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형 집행정지인데 그 형 집행정지가 주구장창 있는 게 아니라 3개월 이렇게 3개월 단위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12월 28일 날 형 집행정지가 종료가 되니까 그 전에는 사면해서 그냥 계속 집이 이제 지금 아마 병원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계실 것 같은데 집으로 가거나 아니면 병원에 계속 있을 수 있게 하거나 그런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 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의 사면 관련된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후보 시절에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그 생각을 여전히 유효하신 건지요? 그래서 20몇 년을 수감 생활을 하게 하는 건 안 맞지 않습니까?
과거의 전례에 비추어서라도 이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한 사명이 단행된다면 많은 예상은 이명박 정부 당시에 이제 나라를 위해서 일했던 공무원들이나 이제 국정원 간부들 같은 경우에 이른바 이제 적폐청산 수사로 처벌을 되거나 옥고를 치른 간부들에 대한 사면도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목소리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면 관련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슈입니다. 주제부터 공개하죠. 반려견 달력 돌풍 문재인 전 대통령. 그러나 고미 송강은 좀 불쌍해요. 안쓰럽습니다. 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사람이 먼저다라는 게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캐치프레이즈였는데 이번엔 이 동물이 먼저다.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이 정확히 말하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이죠. 이 강아지 반려견 달력 펀딩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인기가 많아요. 함께 보시죠. 동물이 먼저라. 동물이 먼저라. 문재인 전 대통령 반려동물 사파 실린 새해 달력 펀딩 진행했습니다. 딸 문다혜 씨가 대표로 있는 회사가 기획하고 제작했는데 수익금의 일부는 유기견 단체에 기부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어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정치적 신념인 사람이 먼저라. 동물들에게도 진심이기에 동물이 먼저다로 바꿔도 안 어색하다라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 강아지와 함께 이제 정겹게 있는 사진 등이 실린 어떤 달력입니다. 이렇게요. 굉장히 많은 절찬리와 또 절찬리에 판매가 되고 펀딩이 되고 있고요. 인기가 상당히 지금 많습니다. 자, 그런데 하루 만에 이 기부라는 문구가 삭제됐다라고 하는데 그 까닭은 무엇일까요? 함께 보시죠. 개 달력 펀딩 모금 나흘만 모금액 8,300만 원. 당초 목표 200만 원을 훌쩍 넘어서 40배 이상 모금이 됐죠. 아무래도 이제 지지자들이 많기 때문이죠. 수익금을 유기견 보호단체에 기부하겠다라고 했는데 다음 날 해당 글이 삭제됐다고 합니다. 해당 크라우딩 펀딩 사이트 규정 위반으로 삭제 조치됐음을 알린다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 규정에서는 창작자는 수령한 기금액을 프로젝트 창작의 목적 달성 및 발송 위한 경비로만 사용해야 된다. 기부금 모금에서 이렇게 펀딩하면 안 된다는 내부 규정 위반이다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뭐 후원은 계속하겠다, 기부는 하겠다라는 취지를 계속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기부 글이 삭제됐다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 문다혜 씨가 대표로 있는 측이 진행한 이 유기견을 위한 달력, 동물이 먼저다라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달력 취지와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북한으로 받았던 풍산개 새끼를 파행한 것이 배치되는 것 아니냐라는 그 지적이 사실은 논쟁의 핵심 사안입니다. 모술덩어리다라고 여당은 비판했습니다. 권성동 의원, 풍산개 파양한 사람이 할 일은 아닌 듯. 박수영 의원, 키우던 풍산개는 버리면서 유기견 달력 만들어 파는 모순덩어리. 장동혁 원내대변인, 고미 송강이가 달력 보면서 어떤 마음일지. 글쎄, 고미 송강이한테 이 달력 못 보게 하는 거 아니냐.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야 의견 들어보시죠. 네. 자, 일단 김연아 의원님. 저는 조금 소름이 돋았어요. 소름? 네. 본인이 키우던 개를 사실상 파양하셨는데 또 한편에서는 개와 정다운 사진을 찍어서 그 유기견을 돕는 단체에다가 기부를 한다? 이건 뭐지?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고 섬뜩했어요. 동물이 먼저다? 지금 경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시나 봅니다. 대통령이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월급 받으셔서 정말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그리고 유기견 키우는 사람들도 사료값이나 병원비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모르신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서 저는 저기 되게 안타까웠고요. 또 저걸 진행하는 지금 단체가 그 문재인 대통령 따님이 하시는 단체라고 하더라고요. 글쎄요, 뭐 가족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최근에 이제 반려동물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치적 궁지에 몰리니까 좀 그걸 타개해보고 싶은, 뭐 원래는 이런 다정한 모습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변명하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정치인이 아니시고 전직 대통령이시고 또 본인은 잊혀지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잊혀지고 싶은 분이 행동마다 오히려 더 기억하고 자꾸만 떠오르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고, 거기에는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는지
혹은 지금 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이라든가 또 원전 관련돼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정책 실패나 또 거기에 따른 법적 책임에 대한 수사를 의식한 행동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만 어쨌든 조금 굉장히 실망스럽고 본 마음과 다른 모습을 많이 보여주시는 것이 약간 섬뜩한 따름입니다. 예, 전윤기 의원은요? 저는 뭐 강아지 달력을 문재인 대통령이 냈다고 해서 뭐 권성동 원내대표, 전 원내대표라든지 뭐 대변인, 당의 대변인까지 나타나가지고 보미와 송강이를 이야기하는 것 보면은 대통령 기록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을 수 있는 명분 하나를 잃었기 때문에 저렇게 공격하는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미랑 송강이가 기본적으로 북한에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 기록물법의 보호 대상입니다. 그것을 문재인 대통령이 사적으로 보유를 하고 있었을 때에는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수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을 하지 않기 위해서 시행령을 고쳐달라고 윤석열 대통령한테 요청을 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고쳐주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실제 정부는 대통령 기록물법에 대한 시행령을 고쳐주지 않았어요. 계속적으로 이 시행령이 고쳐지지 않으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 보미와 송강이를 데리고 있으면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행령을 고쳐지고 나면 내가 다시 데리고 올 테니 지금 이 불법의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잠깐 거리를 두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가장 가슴 아픈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이미 보미와 송강이를 사실상 뭐 파양이라고 이야기 들어가면서까지 멀리를 해야 되는 문재인 대통령 마음을 어떻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빨리 시행령을 개정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보미와 송강이를 사저에서 데리고 있을 수 있게끔 바꿔주면 되는 겁니다. 계속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지 마시고 정부에서 빨리빨리 움직여 주시길 저는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곰이 송강이가 좀 안쓰럽습니다. 키우던 주인이 어쨌든 저쨌든 딴 사람에게 보낸 거 아닙니까? 어쩔 수 없다고는 하셨지만 곰이 송강이는 뭔 죄입니까? 지금 곰이 송강이 어디 있는지 좀 근황이 궁금해집니다. 현재 경북대 부속동물병원에서 임시보호, 광주광역시 관계자, 대통령 기록관으로부터 우치동물원에서 맡아달라는 공문을 받았다. 조만간 이송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김수현 교수님, 곰이 송강이는 지금 어떤 심정일까요?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참 기이하다 혹은 기괴하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기괴하다. 곰이 송강이에게는 그렇게 냉정하셨던 분이 어떻게 또 유기견한테는 저렇게 다정할 수 있는가. 시행령 물론 바꿔주면 좋지만 그 시행령의 내용이 뭐였어요. 250만 원을 달라는 거였고 그중에 200만 원은 개를 키울 사람을 쓸 인건비를 달라는 거였거든요. 어떻게 자기가 키우는 개를 돌보는데 다른 사람을 사서 그 아이를 돌보게끔 하는 돈을 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도대체 납득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조정이 잘 안 된 것인데 그렇게 돈이 중요했다면 지금 크라우드 펀딩으로 8천만 원이나 모였잖아요. 이런 식으로 진행해서 그 곰이 송강이를 기를 수 있는 인건비를 좀 마련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너무 비정하게 곰이 송강이를 저렇게 보내야만 했었나. 저는 그런데 또 바로 이런 달력을 만들어서 저렇게 다정한 얼굴을 보여주는 게 참 기이하다, 기괴하다. 약간 소름이 돋았다는 말이 저도 약간 공감을 했습니다. 하나만 바로 잡아야 되는 게 대통령이 사저에서 키우실 때 인건비를 요청한 게 아니고요. 만약에 대통령 기록관에서 관리할 수 있게끔 주체가 주어졌을 때 거기 250만 원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저에서 키울 때 인건비를 요청했다. 이것은 사실상 가짜뉴스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바로 잡고 가야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은 6개월간 무상양육 광고에 오히려 고마워한다는 입장을 했는데 냈어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강아지를 키웠는데 혈통이 있는 강아지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아기 강아지가 거실에서 키웠는데 제가 이제 벗어놓은 바지자락 밑에서 잠든 모습을 보고 이 강아지를 잘 키워야 된다. 함부로 키워야겠다라고 마음먹어도 안 되겠다라는 책임감을 느꼈던 어린 시절 이야기가 갑자기 떠오릅니다. 해피. 60초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월요일 아침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8시 50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